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라이브 포럼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술 혁신과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서며 창의적인 인재,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 초에 대학가에서 반도체 학과 등록 포기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우리 사회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미래 혁신도 결국 사람이 하는 만큼 기업들은 창의 인재 육성 또 발굴에 사활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센 라이브 포럼 사람이 미래다에서는 현 상황을 알아보고요.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세 분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반도체 산업 전문가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나오셨고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또 장대훈 커리어케어 파이낸스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김양팽 전문연구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TV로만 뵙다가 네. 예. 최근에 근데 저희가 웃을 수가 없는 게 이 반도체, 특히나 K 반도체 위기라는 얘기를 워낙에 많이 듣고 네네.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막 뚝뚝 떨어지고 수출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위기론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 위기다라는 예. 말이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진 데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중요하고 그 중요한 반도체 수출이 지난 1월 달, 2월 달에 걸쳐서 지금까지 뭐 전년 대비 약 30-40%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매출이 좀 높았던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저가 물론, 근데 워낙에 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서 호황기에서 이제 불경기로 예. 접어든 상태인데 그 이제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그 부분이 큰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배경으로 지금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는 등 예. 그 영향은 앞서서 나온 부분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예. 지금까지는 반도체 산업이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각 국가별로 자기 특성에 맞게 산업이 발전을 해왔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은 상당히 우수한 상황이고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최근 이제 미국에서 원래 미국이라는 데서 반도체가 만들어졌고 메모리 반도체도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았었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공급망 점검을 하고 다시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우리가 뭐 공장을 2개 정도는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강력한 미국이라는 경쟁자가 새로 떠오르고 뭐 그 부분이 또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위기가 도래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잘하고 있는 메모리라는 부분에서 지금 경쟁자들이 새롭게 탄생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미국이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렇죠. 비메모리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TSMC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제일 문제는 이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인 것 같아요. 네네. 셈법 복잡해지고요. 우리 기업들은 지금 사면초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면초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새로 부상하는데 그렇죠. 예. 그 미국이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랑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과의 관계인데 중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직접적으로 40%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홍콩이나 뭐 이런 중화권이라 그러죠. 그쪽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약 20%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약 6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중국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과 그리고 이제 판매 둘 다 중요한 국가인데 문제는 이 두 나라 사이가 안 좋다는 거죠. 계속 안 좋잖아요, 네. 지금. 그게 지금 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오바마 정권부터 해서 트럼프 정권을 거쳐서 지금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나라들은 이제 우리나라 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모두가 위태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업 입장으로서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결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 능력인데 그 부분을 10분 활용을 해서 뭐 생산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적충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두 나라 관계에서 우리가 잘 그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할 조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때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그런 이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되고 참 그렇죠. 이래저래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가드레일 법안도 있었지만 네. 한미 정상회담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다 대규모 투자도 예정이 돼 있고 우리가 이만큼 주는데 좀 더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기업들도 당연히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좀 다뤄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를 바이든 그 트럼프 정권 때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 공장에 직접 가고 그랬죠. 평택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반도체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보조금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반도체 얘기가 정상회담에서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이제 VIP의 그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느냐 문제가 될 텐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정책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곤란한 상황에서 잘 돌파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견제를 하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해서 중국의 기업과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같은 적용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 부분은 우리가 미국에 짓는 공장에 대한 보조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다 공장을 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돈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미국에서 줄 테니까 와라고 러브콜을 보낸 거고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주면서 조건을 너무 많이 달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미국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쉽게 발언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지금 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방점인 이 VIP 간의 대화가 충분히 거기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진짜 기존 확실한 것 같아요. 중국만 아니면 돼라는 그렇죠. 기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풀어가는가도 굉장히 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쉽지 않아 보일 것 같다라는 게 업계의 또 중론이기도 합니다. 대학가 좀 여쭤볼게요. 충격적인 소식이긴 한데 반도체 계약학과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입학을 기피하고 있다고 해요. 반도체가 이렇게 대표님 잘 나가면 입학을 해서 내가 취직을 잘 될 수 있다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대학가 상황이 어떤 거예요, 대표님? 그 지난해 그 9월 달에 이제 대학 입시 수시가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집중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연세대, 고려대, 주요 상위권 대학과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 같은 데서 지금 현재 계약 학과로 맺어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시에서 이제 원서를 세 군데를 내다 보니까 세 군데 다 붙는 학생도 있고
있고 두 군데 붙는 학생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뭐 두 군데를 포기한다라 한 군데를 포기한다라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 연세대, 고려대, 뭐 서강대, 한양대 할 것 없이 그런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합격생의 전원이 사실은 다른 데 복수 합격을 하고 빠져나갔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사항인데 충격적이네요. 사실은 이제 기피한다라기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이 정부의 어떤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대학이라든지 다른 학과 쪽에 지금 현재 이동 현상이 여전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최초에 뭐 10명을 합격시켰는데 10명이 다시 다 빠져나가게 되면 또 20명 또 30명 이런 식으로 또 뭐 2배, 3배까지 이제 복수적으로 또 합격을 추가적으로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수준 자체도 좀 낮아질 수가 있고 또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발표한 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수험생들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죠. 갈 곳이 많다는 거죠? 뛰어난 학생들이 좀 붙다 보니까 뭐 복수로 붙고 그다음에 취지하는 맞지 않게 결국에 계약 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산업계는 인력난이라고 하고요.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게 둘이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약학과가 취업이 보장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실은 취업을 이제 해주겠다라고 발표까지 한 거죠 대기업들에서.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점수의 어떤 그 라인업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의대라든지 약대 쪽으로 충분히 이제 갈 수 있을 정도의 비슷한 그 점수대 학생들입니다. 그러면은 서울대라든지 이런 데서 의예과를 붙으면은 뭐 다른 대학을 붙더라도 그냥 서울대 의예과를 가겠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등록 포기자가 없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등록 포기자가 모집 인원의 한 2배, 3배까지 간다는 얘기 자체는 아무리 그래 취업이 대기업에서 보장된다 하더라도 뭐 정년이 없다라든지 어떤 그 전문직을 여전히 선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반도체 어떤 그 시장 상황이 뭐 아무리 좋고 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선뜻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는 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컨대 그런 건가 봐요. 서울대 공대를 붙었는데 복수로 중대 약대에 붙으면 약대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입시 현장에서 보면은 예. 일단은 뭐 수입적인 측면도 또 배제할 수가 없을 전문직 테고요. 측면도 또 있고요. 예. 취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또 정년이 없는 또 평생을 또 취업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 보장성 자체는 예. 조금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어떤 그런 계약 학과에 들어갔을 때 굳이 꼭 내가 꼭 이 분야에서 이 기업만 또 선택을 해야 될 어떤 그 의무적으로 또 가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을 보시잖아요. 최근에 그러면 트렌드는 이건 뭐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게 요즘에는 학생들이 어느 학과를 가장 선호합니까? 우선적으로 학생들은 문과보다는 이과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우선 학생들이 쏠려져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뭐 서울대를 채우고 그다음에 뭐 연세대 고려대를 채우는 이런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의대, 약대, 지대, 한의대, 수의대가 전체 선발 규모가 7,000명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쪽에서 뽑는 인원이 약 한 5,000명인데 우선 의약학계를 우선 채워지고 난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패턴으로서 어떤 그 선호 현상이 바뀌어졌다고 볼 수 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합격을 한 학생들이 1년에 빠져나오는 인력 자체가 약 한 학생들이 1,400명 정도가 지금 학교에서 그만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 1,400명 정도가 매년 빠져나오는데 이 학생들이 그냥 뭐 대학 중퇴자로 남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지금 다시 가고자 하는 분야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 의대라든지 뭐 그래도 약대 정도까지라도 가겠다라는 선호가 지금 현재 급격히 나타난 상황이라서 반도체 육성 정책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현장에서 수험생들의 반응은 그다지 어떤 뜨겁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희가 보는 어떤 입장입니다.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구미가 안 당기나 봐요. 그렇죠?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예과 같은 게 붙어버리면 전원 등록 포기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올해 이제 그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서울권과 수도권에서 수시의 의대 합격생 중에서 지금
다른 데 등록을 하고서 빠져나감으로써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는 학생들이 항상 몇십 명 정도 나왔었는데 금년도 신입생에서는 서울권하고 경기권, 수도권에서 의대 쪽에 붙은 학생들은 단 한 명의 어떤 그 누락도 없을 정도로 초집중 현상이 또 초선호 현상이 좀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업계에서 반도체 학과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보시니까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장대원 본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 분야는 조금 이제 시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광의로 보자면 인재 확보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인재 확보 얘기를 하자면 먼저 매크로 측면에서 사실은 인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요. 뭐 출산율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 숫자로 좀 소연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만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인구가 한 86만 명, 그다음에 4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82만 명, 그리고 20세 되시는 분들이 4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출산율 0.7%, 0.8%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을 거고요. 60세 부모 세대에 비해서 20세 자녀 세대는 실질적으로 39만 명, 37만 명 가까이가 적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전체 인구 감소하고 금융 쪽 인재 확보라든가 이쪽하고 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우수 인재라고 얘기할 때 표현을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국내 최고 이제 그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가 40년 전에 입학 인원이 32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입학 인원이 120명입니다. 3분의 1이네요. 200명이 없어진 거죠. 근데 만약 그 200명 가까이 되는 인재 중에 25% 정도가 금융권으로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줄어든 인구가 한 50명 정도가 아예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인재 확보라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 업계에서 헤드헌팅 업계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인재 확보를 위한 절대적인 숫자도 없고 우수 인재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수 인재들 그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전에 비해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IT 쪽에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투입 요소는 거의 인재거든요. 그 인재를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를 지금 서로 쟁탈하고 서로 뺏기는 전쟁들이 지금 저희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목도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금융권이나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좀 실감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러시잖아요. 둘이 결혼해갖고 너희들 둘은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0.7명 이렇게 해도 와닿지가 않았는데 60세 인구가 86만인데 20세 인구가 49만이다. 이러니까 확실히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5년 전 혹은 뭐 10년 전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융산업의 환경이 급변한 걸 느낄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친구들이 금융 쪽에 10년 전에 이제 취직한 친구들이 있어서 보는데 저보다는 더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헤드헌팅 분야에 계시니까 어때요? 지금 환경 변화가 많이 생겼죠? 제가 그 근무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 환경 변화들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한 5년, 10년 뭐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97년도 한국의 IMF 위기라든가 2008년도 글로벌 위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도 아마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금융 변화보다 더 급박하게 21세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짧은 시간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품이나 금융 상품이나 채널이나 투자 방법 그리고 업종 뭐 이런 것들을 전 분야를 보면 다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본 걸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금융산업의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DX라고 요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속화가 심하면서 디지털 금융 인재에 대한 전쟁들이 좀 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금융뿐만 아니고 전 산업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어떤 그 채용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그 공채제도가 사실상 지금 거의 폐지되면서 나타나는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산업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동안 전통적인 그 투자가 아닌 대체 투자 산업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저희가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게 놀랄 정도로 한 15년, 20년 동안 있으면서 산업 그 자체가 금융산업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채용 경력직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일어난다. DX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쪽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돼서 10년에 유례 없는 지금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인재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영향을 줍니까?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좀 자료들인데 예. 대강 한 1,000건 이상의 한 10년 동안 성공 사례가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최근 한 5, 6년 동안 40% 이상이 디지털 분야 쪽입니다. 금융 쪽이 디지털 분야라고 그러면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예. 은행들이 정보통신 능력을 가진 그런 인재들을 확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은행장님 내지는 금융지주 회장님들이 디지털 전환을 지금 제일 중요한 경영 방침으로 세우고 인재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대 지금 시주은행들이 예. 지주들이 한 최근 3년 동안 신규로 디지털 인력들을 한 1,000명 정도를 뽑았는데 많이 뽑은 거예요? 많이 뽑은 겁니다. 예. 그게 전체 임직원들 한 3년 동안 한 6,000명 정도를 뽑았는데 그중에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은행원들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전공이 우리가 흔히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든 수학이든 IT 쪽 관련한 회사 분들이 그런 졸업생들이 은행원인 거죠. 경영정제 계시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다음에 국내 은행들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간단한 예로 지지난주에 큰 이슈가 됐던 실리콘밸리 뱅크 SVB 파산. 뱅크런이 예. 30시간 만에 일어났었는데요. 그쵸. 딱 시간상으로요. 글로벌 그다음에 통산 역사 한 200년 동안 그런 시간 안에 뱅크런이 일어났던 게 처음이거든요. 휴대전화 덕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예. 디지털 전환이 그리고 지금 올해 그다음에 몇 년 동안의 일이 아니고 향후 한 10년 가까이 계속 예. 이쪽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급해요. 초격차 기술 확보가 중요하고요. 반도체 인력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세계에서 수준이고 앞으로는 또 어떨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분야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디램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제조 능력 이 부분을 집중해서 포커싱하는데 사실 그만큼 그 분야의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사실 장비도 필요하고 소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원천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은 성장 단계에서 기술력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소재 장비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늘 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예. 시스템 반도체를 갔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이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은 이제 팹리스라는 그 업태로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퀄컴이나 엔비디아 그런 부분이 이제 설계 전문 업체고 그리고 그 설계한 제품을 또 생산해 주는 업체 그걸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 대만의 TSMC, 네, 삼성전자가 경쟁하고 있는 TSMC가 이 파운드리 업종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가 경쟁력이 약한 만큼 그 팹리스의 설계 인력 그 부분도 이제 202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2010년대입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조금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지금 팹리스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리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이외에는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쪽의 설계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고급 인력들 그런 기술은 아직 좀 떨어지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K-칩스법도 나오고 있고 클러스터 조성도 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갈 길이 아직 조금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올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을 선정해서 54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의대 쏠림 현상, 약대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도움이 될까 궁금하긴 해요.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 갖고 학생들이 올까라는 부분은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대학을 선정하고 뭐 재정적인 지원만 가지고서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학과라든지 융합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예전에도 여러 가지 뭐 앞으로 향후에 어떤 미래 전략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여러 개 학과를 묶어서 융합학과라든지 이런 지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뭐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대기업이라든지 또 상위권 대학들이 연계를 한 상황에서도 최우수 학생들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앞으로 지정하는 대학이 과연 또 어떤 대학들일 것이냐. 또 지정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에 여러 가지 또 갈등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갈등 속에서는 뭔가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도들이 보면 뭔가 좀 제동장치가 좀 걸려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어떤 그 대학을 선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 어떤 이 산업 분야의 어떤 그 경기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경기 상황에 맞추어서 정말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학계를 뭔가 그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그 사회 진출 이후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기업에서 어떤 그 보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이랑 연계가 되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뭔가 파격적인 조치들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부 재정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상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역대적인 어떤 그 시도했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마디로 지원이 파격적일지언정 그 이후에 와닿는 부분이 의대 약대를 초월하는 수준까지 좀 가줘야 학생들도 이제 거기에 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인재들의 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K반도체 도약을 해야 됩니다. 인재 양성해야 되고요. 그럼 업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장에 좀 계시니까요. 또 많이 이야기 들으시니까 위원님은 이 부분을 보시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학생들의 그런 선택 그게 사실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계약학과 지금은 계약학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부 정책 지원하고 다른 부분은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면서 학생을 육성을 시킨 것이고요. 지금의 반도체 학과 같은 경우는 다르게 이제 취업이 보장이 된다는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안타깝긴 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계약학과가 있는 대학에 가보면은 의대, 치의대 다음으로 이제 성적이 제일 높은 이공계 학생들은 반도체 학과 학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옥석을 가려낸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 학생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그 현실상 의사만큼 봉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한 공장에 몇백 명, 몇천 명 있는데 과연 그 기업이 흥정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의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이제 메꿔줄 수 있느냐면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의 만족감이라는 거죠. 이제 금전적으로는 분명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건 현실적인 이 벽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뭐 뒤집거나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의 복지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이제 먼 미래를 꿈을 이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팹리스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팹리스 업체와 미국의 팹리스 업체를 어떤 분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의 우수 대학생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기보다는 뭐 소기업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자기가 창업을 해서 다시 그 기술을 대기업에 팔고 그러는 게 대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월급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글이나 아마존을 다니는 사람들 연봉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낮은 대학의 그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자기가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이제 그 대기업에 팔면서 더 큰 이득을 높일 수 있다면은 굳이 이제 대기업을 안 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반도체 학과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기업체가 만들어준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비전을 주고 그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와 급여와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선행이 돼야지 꼭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난 여기 가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네.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야만 학생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반도체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배터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먹을거리입니다.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에는 배터리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학과 배터리도 속속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보다는 좀 아는 부분이 적을 것 같긴 해요. 요즘에 2차 전지가 뜨고 있으니까. 대표님, 요즘에 계약학과에서 배터리 쪽은 어때요? 뭐 반도체는 지금 현재 저기 주요 대학 한 7개 대학에서 한 360명 정도를 지금 선발을 해서 학부에서 선발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근데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학부에서 선발하고 하는 계약학과 자체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학원에서 지금 개설이 되어져 있고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주요 대학들에서 LG라든지 SK라든지 뭐 삼성 같은 데서 지금 같이 계약학과를 좀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바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자체는 조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이 부분도 반도체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전에는 조선 정책에 따라서 또 학과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원자력 관련된 학과 쪽에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미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망한 학과라고 선뜻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당장 필요한 인력들이니까 지금 대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 학과 못지않게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라도 바로 대학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계약학과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조금 진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인식 자체는 배터리가 반도체보다는 좀 떨어지죠? 현장에서 지금은. 지금 반도체를 뭐 원체 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었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또 그게 못지않게끔 어떤 배터리라든지 어떤 제2차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권으로 또 잠시 넘어가 볼게요. 공채 폐지가 환경 변화의 모습 중에 굉장히 큰 것이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장대현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취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산업의 변화인 거잖아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고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미 뭐 2020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산업에서는 공채제도가 폐지되고 있고 대규모로 이제 뽑고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도 2020년 이후부터 지금 폐지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분야의 어떤 그 확충하고 지점들의 어떤 이게 폐쇄하고 맞물리면서 공채제도가 지금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또는 폐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 은행인 뭐 우리은행이나 NH농협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데서 일반직 공채를 완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5대 시중은행이 2018년도에 한 약 3,000명 정도를 일반 공채로 뽑았는데 재작년 2021년도 한 해 동안 1,000명이 안 되는 936명 정도로 공채를 진행했습니다. 대폭 축소됐네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3년 만에 줄어든 거죠. 공채가. 지금 공채 제도라는 게 뭐 대부분 저도 이제 일반 회사들 공채 출신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대량으로 뽑고 채용하는 어떤 시기나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사실은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고성장 시대에 할 수 있는 어떤 채용 방식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성장률이 2% 3%로 가는 저성장 시대로 바뀌면서 그 정도의 어떤 인력 수요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했던 것들을 계속 이제 스마트 뱅킹이라든가 IT가 대체를 하면서 당장 대량으로 뽑아서 이 사람들을 막 예전처럼 공채 몇 기 뭐 3,000명, 4,000명 교육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공채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일자리에 대한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굉장히 편의가 되게 높은 방식이 없어진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뽑고 있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1년 내내 수시 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뽑아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됐고
일반 대학교 졸업 내지는 대학원 졸업생자들도 예전에는 9월, 10월 달 뭐 이럴 때 한꺼번에 지원해서 12월, 1월 달에 이제 훈련 받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게 완전히 없어지면서 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1년 내내 자기가 알아봐야 되고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조금 이제 현상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인재 그 확보 차원에서도 예전에는 한꺼번에 많이 뽑다 보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 10%뭐 이렇게 뽑기 되는데 계속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상위권 아니면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세진 예. 겁니다. 그래서 뭐 투자뿐만 아니고 디지털 분야 자체도 이 같은 어떤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이 딱 열리면 이분들이 공채랑 마찬가지로 몰려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금융제를 뽑는데 굉장히 많은 서로 간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또 많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은행들이 이제 그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일단 그 아직도 조금 어떻게 보면 옛날 시스템, 그러니까 옛날 인사제도 뽑는 뭐 이런 것들이 좀 경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은행권이 좀 보수적이긴 해요. 금융권이. 금융 쪽에서 이제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회사들이 예. 특히 대형 회사들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뭐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은행별로 좀 이렇게 차이가 좀 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은행 지주 이제 회장이라든가 은행장님이라든가 각 증권회사 대표이사분들의 어떤 그 마인드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예전 과거나 최근 현재 어떤 마인드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이 인재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인사 쪽 담당하고 있는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서 회사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융 쪽 분야에서 그 인재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공채제도가 없어지면서 회사별로 어떻게 이 전략을 짜고 인재를 확보할 건가에 따라서 향후 5년, 10년 동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전망합니다. 그럼 지원하는 사람도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최근에 변동이 좀 된 건 아니고 예.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졸업하면서부터 많이 좀 접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채가 없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이분들이 일단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경계 출신들이나 아니면 금융권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예. 학교를 다니면서 재학 시절에 이제 인턴이라든가 네. 본인들이 필요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고 보통의 경우 아주 대형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바로 대졸 신입을 뽑지를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아주 특수한 분야 뭐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라든가 뭐 감정평가사라든가 보험계리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그 본인들이 졸업을 하고 인턴을 한 상태에서 조그만한 회사에서부터 일단 경험을 쌓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식 그 프로야구로 따지면 마이너리그 뭐 더블 A 뭐 싱글 A부터 시작해서 트리플 A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고, 그런 메이저 가고. 식으로 계속 뭐 2년, 3년 정도씩 경력을 쌓아서 상위권 이제 금융권 제도권 위쪽으로 메이저 쪽으로 옮기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예전에 공채보다는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자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저 후배들이 전화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같은 신입은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서 투자 분야도 다양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인재의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도 변화가 좀 생길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짧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공급하고 그 수요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 쪽에서는 그게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쪽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아날로그로 일하는 쪽의 어떤 방식들이 점점 페이드아웃 된다,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면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한 10년 내지는 길게 보면 한 20년 동안 전통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전통 투자보다는 대체 투자라고 하죠. 그런 쪽들이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 대체 투자라고 하면 좀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기존의 전통 투자와 다른 방식인데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부동산 금융 내지는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사모펀드 자 그리고 벤처 캐피탈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존에 이제 그 하고 좀 다른 상장 지수 상품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상품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체 투자 개념인데
이런 그 분야들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급성장을 했고 최근 사실 금리 작년에 어떤 변화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금융 쪽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이 자산 규모가 거의 15배, 뭐 10에서 15배 가까이, 그리고 프라이빗 에쿼티도 거의 10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그전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던 투자라고 하면 주식, 채권, 뭐 아니면 대출해주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쪽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체 투자가 엄청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쪽에서 지금 이제 비중을 한번 예를 들면 전체 국민연금에서 작년에 그 주식 부분에 국내 주식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한 14%인데 대체 투자가 한 16% 정도 됩니다. 능가하네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이 그 진행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벌써 15년, 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그 전통 투자 그 인원들이 이 대체 투자로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산업 쪽에서도 사실은 진입하는 분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체 투자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떤 정보나 학습이나 이 지식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아직도 많지 않은 상태고 대부분 이제 주식 채권 투자하는 쪽을 보다가 들어오시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진입하는 취업 준비생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정보랑 지식과 이 접근을 좀 가져야 될 거고요. 일반 회사들도 사실은 그런 분들을 지금 이렇게 트랜스를 시켜서 이전을 시켜서 경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동 기회를 더 많이 주고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티은행 이제 리테일 부문이 철수하면서 거의 한 2,500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만큼의 인력들이 사실은 대체 투자 쪽에서는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물론 현장에서 회사들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마다 이걸 계속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에서도 사실은 조금 큰 틀에서 감독원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봐야 된다.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딱딱 맞으면 좋은 분야가 다 이런 취업 시장이고 그다음에 인재 시장인 것 같은데 참 계속 불균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쪽만 가다 보니까 특히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뭐 재료 쪽, 소재 쪽 전공자들은 거의 상대적으로 지원이나 관심도 없고 지원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 어때요,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 공개 예. 분야에서 이런 쪽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큰 변화는 있죠. 예. 80년대 중반하고 9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상위 20개 학과를 뽑으라고 하면은 물리학과가 1위였습니다. 아, 그래요? 85년도에서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초반대까지.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의대를 선택할 것이냐, 물리를 선택할 것이냐 놓고 보면은 물리 쪽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베스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올해 이제 신입생들부터 이제 작년도 이제 입시 상황을 보면은 상위 20개 학과가 모조리 지금 의학학 계열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단 한 개 학과도 상위권 학과에 지금 랭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어느 한 분야에 집중적인 쏠림 현상이 아주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왔다 갔다 한 입시 정책도 사실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그 2005학년도부터 의대라든지 또 전문 대학원 쪽에서 뽑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학부 쪽으로 지금 다 예. 넘어온 거죠. 그쵸. 그래서 예전에 의학학 계열이 2005학년도쯤만 하더라도 한 2,000명 정도 뽑던 것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7,000명 규모까지 늘어져 있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쏠림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공계 내에서도 의학 계열과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그 비의학 계열의 어떤 이공계 학과의 어떤 그 양극화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또 2009학년도에서는 지금 인문계열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로스쿨로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예전에는 문과 쪽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뭐 법대라든지 이쪽에 좀 배치가 되었다라면은 그렇죠. 지금은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문과 쪽에서는 특별한 학과가 없다라는 거. 뭐 경제 경영이 무조건 높은 학과만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문과 쪽에서는 그냥 대학의 간판.
그다음에 이과 쪽에서는 의약학 계열, 그다음에 차상위 쪽으로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어떤 대기업 계획학과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인데 사실은 단순하게 물리학과라든지 이런 쪽만 놓고 볼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그 대학 내에서의 여러 가지 불균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 있게 정부 정책 초점인 거 뭔가 배치가 되어져야 되지. 지금 의약학 계열 쏠림 현상을 지금 현재부터 한 10년 동안 계속 억눌러 왔던 거죠. 뭐 가구 영재학교생들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가는 분위기가 되었던 거고 또 지금 펼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육성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학과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각 대학들에서는 대학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불균형을 어떤 그 산업의 어떤 그 변화에 맞게끔 뭐 조정을 한다라든지 변화를 준다라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 있게 좀 제시가 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세 분께 이제 한 가지씩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임성호 대표님께는 먼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시스템 개혁 얘기가 지금 나와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가고 영재학교가 전국에서 한 2,400명 정도를 뽑고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등의 이공계 특수대학에서 한 2,100명 정도를 뽑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중 분야에서 뭔가 좀 억제 정책들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뭐 가고 영재학교를 가서 의학계열로 가든 좀 뭔가 내버려 둔다라면은 본인의 어떤 적성에 맞게끔 간다는 되는데 뭔가 프레스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특정 분야의 쏠림이라든지 더 집중화를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가고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충분히 뭔가 상위권 대학에서도 뭐 조기 졸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호를 아주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학 입시 정책도 좀 개방을 하고 또 학생의 어떤 전공 진로 적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회 어떤 진출의 어떤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가고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초중등 분야부터 어떤 특정 분야만 가라고 하는 메시지 전달은 사실은 현대 시대적인 흐름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평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내놓고 있는데 더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국내 기업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이 국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기업들이 나서야 되는 건 세계 시장이고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90%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으니까는 그 세계 시장에서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경쟁 원천이라는 게 결국 제조 능력인데 이 제조 능력을 이제 거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상에서 뭐 여러 군데 구분산이 되어 있던 것을 미국은 지금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유럽 또한 자기들이 자금률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도 지금 TSMC에 직접 보조금을 줘가면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뭐 이미 예전부터 중앙정부나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경쟁국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들보다 다른 이제 우리 기업도 그렇고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이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줘야 된다. 그게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재정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솔직히 좀 끌어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정말 좋겠다. 한마디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자, 장대현 본부장께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인재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가장 일단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인재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대체 산업 쪽에 대한 그 인재들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공급이 필요한 부분에 그걸 터줘야 되는 거고 그쪽에 인재들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정부 당국이나 금융 당국들이 집중적으로 좀 방향을 좀 전환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도 이런 쪽에 사실 인원들을 재교육하고 그다음에 채용하고 하는 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대체 투자 인력 쪽의 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장대훈 커리어케어 파이낸스 본부장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 라이브 포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